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12년차 여성이에요. 생각해보면 제 인생은 남편과 만나 결혼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 같아요. 그만큼 제 인생에서 결혼은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누군가는 결혼을 지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제게 있어 결혼은 행복의 시작점이었거든요. 어린 시절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 도시락도 제대로 못 싸갈 정도였어요. 그러다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살림이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늘 돈 걱정이 떠나지 않았어요. 가난 때문에 어린 나이에 일찍 철이 들어버릴 정도였죠. 그랬던 제가 돈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게 결혼을 한 이후부터였어요. 그러니 제게는 결혼이 행복의 시작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지 12년이 된 지금 그 행복이 위기를 맞았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사연을 보내는 건 행복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집안에서 벌어진 기가 막힌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언제부터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던 순간부터 저희 집은 가난했어요. 우리 집 형편이 다른 집보다 못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건 7살 무렵이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형편은 어려웠지만 눈에 띄게 비교가 될 만한 사건이 27살 무렵에 벌어졌기 때문에 그때 생애 처음 가난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 계기는 바로 유치원이었어요. 6살 때까지만 해도 저와 함께 동네 골목을 휘저으며 뛰어다니던 친구들이 7살이 되자 다들 유치원에 입학을 한 거예요. 저만 빼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엄마한테 유치원에 보내달라고 했더니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철없는 소리 좀 그만해. 네 눈엔 우리 집 형편이 안 보이니? 네 아빠 허리 다쳤다고 방구석에서 뭉갠 지 벌써 1년째다. 그놈의 허리는 다 나은 지가 언젠데 저러고 일도 안 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건지 원. 나 혼자 미친년처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죽어라 일을 하는데도 어쩜 그렇게 이기적으로 구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딴짓 남자들은 어떻게든 식구들 먹여 살리겠다고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한다는데 이건 뭐 나보다 더 멀쩡한 인간이 허구한 날 방구석에서 술만 퍼마시고. 아휴, 너 그렇게 유치원에 가고 싶으면 잘난 네 아빠한테 보내달라 그래. 생활고에 시달리던 엄마는 피곤에 찌든 얼굴로 한참을 아빠 흉을 보더니 제게 버럭 소리쳤어요. 분명히 나한테 한 말이긴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한테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안방에서 소주를 마시고 계시던 아빠가 김치가 담긴 그릇을 엄마가 서 있던 주방 쪽으로 휙 던지셨어요. 이놈의 옆에 내가 툭 하면 지랄이지. 이년아, 내가 일하기 싫어서 이러고 있냐? 일을 할래도 써주는 데가 없으니 그러는 거 아니야. 누군 집구석에 있는 게 편해서 그런 줄 아나. 나도 죽겠어. 네가 바가지 안 긁어도 나도 미치겠다고. 결국 그날 엄마랑 아빠는 살림살이를 집어 던지며 무섭게 싸움을 하셨고 이게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한 저는 대문 밖에 앉아 찔끔찔끔 눈물을 짜며 울었어요. 그러다 저를 부르는 엄마 목소리에 얼른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죠. 저는 단지 친구들처럼 유치원에 가고 싶었을 뿐인데 생각지도 못하게 일이 커져버리는 바람에 졸지에 죄인이 된 기분이 됐어요. 소설 안나 카레리나에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불행한 이유로 불행하다.
그 말대로라면 저희 집의 불행은 그거였어요. 가난. 내가 유치원에 못 가는 것도 우리 집이 가난하기 때문이고 부모님이 허구한 날 싸우는 것도 바로 가난 때문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부모님께 뭘 해달라거나 사달라는 말은 하지 않게 됐어요. 혹시라도 그랬다간 또다시 부모님이 싸움을 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렇게 우리 집의 가난은 저를 일찍 철이 들게 만들었어요. 국민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빠가 다시 일은 시작하셨지만 이상하게도 빚은 점점 더 늘어났거든요. 이거 봐, 혜진 엄마. 돈 있으면 10만 원만 줘봐. 내가 2배, 아니 10배로 불려다 줄게. 뭐? 10만 원을 10배로 불려? 이 인간이 또 노름에 손대는 거야? 지금까지 털어먹은 걸로도 모자라서 또 노름 타령이냐고. 차라리 죽어라, 인간아. 왜 그러고 사니? 차라리 죽지 왜 그러고 살아? 돈만 생기면 노름판을 드나들던 아빠 때문에 우리 집 살림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어요. 그런 탓에 엄마는 평생 허리 한번 못 펴고 일을 했지만 제대로 된 옷 한 벌 가진 게 없을 정도로 늘 고생만 하셨죠. 엄마가 벌어오는 돈만 생각한다면 우리 세 식구 삼시세끼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어야 했지만 노름에 빠진 아빠 탓에 끼니 때우는 것도 힘들 정도였어요. 제가 국민학교에 다니던 때만 해도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급식을 먹었던 게 아니라 다들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었어요. 저처럼 형편이 어렵거나 부모님이 바쁘셔서 도시락을 싸줄 수 없는 집 아이들은 점심시간에도 줄임배를 안고 슬며시 교실을 빠져나가곤 했어요. 친구들 보기 창피했으니까요. 3학년에 올라가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저희 반에 정원이라는 여자아이가 전학을 왔는데 하필 제 옆자리가 비어있어서 제 짝이 되었죠. 그런데 하필 그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전히 집안 사정이 전과 다를 바 없이 어려웠던 저는 사교시 종이 치자마자 점심시간을 피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정원이가 그러더라고요. 혜진아, 점심시간인데 어디 가? 화장실 가? 배가 좀 아파서. 그래? 그럼 나랑 같이 가자. 정원이는 제 속도 모르고 따라 나서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옆 분단에 앉아있던 한 아이가 피식 웃으며 말을 했죠. 혜진이 화장실 가는 거 아니야. 도시락 안 싸와서 운동장에 나가는 거야. 우리 반 애들도 다 알아. 쟤 항상 도시락 안 싸오거든. 집이 엄청 가난한가 봐. 그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그렇게 감추려고 했던 나의 가난을 반 아이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걸 꾹 참고 저는 뒷문으로 걸어갔어요. 그 짧은 거리를 걸어가는 내 발걸음마다 반 아이들의 눈길이 따라붙었죠. 그런데 저보다 한 발 앞서서 정원이가 손을 뻗어 뒷문을 열더라고요. 그리고는 해맑은 얼굴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랑 운동장에서 땅 따먹게 하자.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교실을 빠져나갔어요. 정원이 손을 잡고 운동장까지 나가는 동안 속은 울렁거리고 다리엔 힘이 풀려서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았죠. 그런데 마침 정원이 발걸음이 딱 멈추는 거예요. 어떡하지? 실내화 주머니를 안 가져왔네. 혜진아, 너도 실내화 주머니 안 챙겼지? 그러고 보니 너무 황급히 교실을 빠져나오느라 실내화 주머니를 깜빡했더라고요. 실내화를 신은 채 운동장으로 나갈 수는 없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다시 교실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또다시 아이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받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정원이가 제 손에 자기 도시락 가방을 쥐어주며 그러더라고요. 이거 들고 있어. 내가 가서 실내화 주머니 가져올게. 어디 가면 안 돼? 그렇게 정원이 도시락 가방을 손에 쥔 채 저는 망부석처럼 건물 현관에 서 있었어요. 잠시 뒤 제 실내화 주머니까지 들고 온 정원이 덕분에 우리는 운동장으로 나갈 수 있었고 구름 사다리 밑에 앉아서 함께 도시락을 먹었어요. 정원이가 혼자서는 절대 안 먹겠다고 하도 우겨서 몇 숟가락 거들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다음 날 정원이가 학교 교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저를 발견하자마자 손을 흔들며 어찌나 반가워하던지 하마터면 저도 모르게 같이 손을 흔들 뻔했지 뭐예요. 정원이는 저를 향해 달려와서는 손에 쥔 2개의 도시락 가방 중 하나를 건넸어요. 이거 받아. 오늘부터 네 도시락은 우리 엄마가 싸주신댔어. 대신 반 친구들한테는 비밀이다. 순간 마음속으로 갈등이 됐어요. 이 도시락이면 저는 반 아이들한테 창피를 안 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 정원이를 향한 창피함 때문이었죠.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정원이가 제 손에 강제로 도시락 가방을 쥐어주며 그러더라고요. 어제 우리 엄마가 엄청 좋아하셨어. 원래 내가 밥을 잘 안 먹어서 항상 도시락을 남겨갔었거든. 빈 도시락통을 보면서 엄마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앞으로도 혜진이 너랑 같이 도시락을 먹으면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도시락을 2개 싸주셨어. 오늘도 나랑 같이 밥 먹어줄 거지? 티끌 하나 없이 맑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정원이를 보니까 왠지 이 아이라면 나를 동정하거나 놀림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시락 가방을 손에 쥐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정원이 손을 잡았어요. 그래, 고마워. 이따 점심시간에 우리 같이 도시락 맛있게 먹자. 그날 이후 저는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나가는 일은 없었어요. 자리가 바뀌어도 정원이와 늘 도시락을 함께 먹었거든요. 학년이 바뀌고 다른 반이 되고부터는 아침마다 제가 정원이네 집에서 직접 도시락을 받아갔어요. 저희 집에서 학교에 가려면 정원이네 집을 거쳐야 해서 늘 들리곤 했는데 그러다 보니 겸사겸사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3년 내내 저는 정원이 엄마가 싸주시는 도시락을 먹었어요. 고마운 마음은 하늘 같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선물을 사드릴 형편은 안 되잖아요. 시간은 흘러 6학년 겨울방학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옆집 오빠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제게 자기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고등학생인 옆집 오빠는 저희 집과 마찬가지로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고 있었는데 하필 눈길에 넘어지는 바람에 팔을 다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을 그만둘 수는 없어서 저보고 얼마간 옆에서 일을 도와달라는 거였죠. 제게 온전히 다 맡기는 건 아니고 자전거에 신문을 싣는 것과 자전거를 미는 것만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자기가 받는 돈에서 얼마를 떼어주겠다고요. 저한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기회였죠. 새벽마다 오빠와 함께 신문 보급소로 가서 할당된 신문을 받아 오빠 자전거에 실어주고 배달까지 자전거를 함께 밀었어요. 언덕길에서는 조금 힘이 붙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다는데 이 정도 힘든 건 문제도 아니었죠. 그렇게 받은 돈으로 백합 모양의 브로치를 샀어요. 제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지만 동네 옷가게에서 산 거니 그리 비싼 물건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도 정원이 어머니께 뭔가 해드릴 수 있다는 거에 얼마나 기쁘던지.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 혹시 집에 두었다가 아빠가 훔쳐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집안에서 돈이 될 만한 물건은 죄다 들고 나가 노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음에도 정원이네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정원이네 집 대문 앞에 누가 쭈그려 앉아 울고 있지 뭐예요. 다가가 보니 정원이었어요. 정원이는 저를 보자 끌어안고는 펑펑 울더라고요. 혜진아, 우리 이사 간대. 아빠가 서울로 발령이 나서 서울로 가야 한대. 나 서울 가면 우리 이제 못 만날지도 몰라. 어떡하면 좋아.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유일한 내 친구인 정원이와 헤어지게 된다는 건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구질구질한 내 인생의 유일한 행복은 정원이와 함께 정원이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을 먹는 시간이었어요. 지금껏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음식도 좋았지만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나도 조금은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정원이와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데 안에서 정원이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우리를 보시고는 어머니 역시 마음이 짠하셨는지 저희를 안고 등을 쓸어주셨어요. 이사 간다고 영원히 헤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애틋할 수가. 어디에 있든 너희 두 사람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돼. 서로 편지도 하고 방학 때 서울로 놀려도 오렴. 아줌마가 우리 혜진이 좋아하는 것도 많이 해줄게. 아주머니께서는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 간다니. 저희 집 형편을 모르시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참을 대문 앞에서 정원이를 안고 울먹이던 저는 그제야 아주머니께 드릴 선물 생각이 났어요. 주머니에 넣은 채 정원이랑 부둥켜 안고 오느라 종이 상자가 눌려서 살짝 찌그러졌더라고요. 안 그래도 보잘것없는 선물인데 포장까지 엉망이 되자 기분이 상했지만 그 선물을 받고 활짝 웃으시는 아주머니를 보자 기분이 나아졌어요. 아주머니께서는 손수 가슴팍에 브로치를 걸어보시고는 한바구음을 지으셨죠. 세상에, 내가 백합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았니? 고맙다. 내가 평생 아껴가며 사용할게. 고마워 혜진아. 지난 3년간 아주머니께서 제게 해주신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닌데도 아주머니는 세상 다 가진 사람처럼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그리고 몇 주 뒤 정원이네는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정원이가 이사를 가던 날 저는 이삿짐 트럭이 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어요. 마치 제 인생에서 행복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중학교에 들어간 뒤 저는 또다시 점심시간이 되면 슬며시 밖으로 나오곤 했어요. 달콤한 사탕 맛을 알아버리기 전이었다면 대수롭지 않을 일이었겠지만 지난 3년 동안 점심시간마다 평범하게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까먹어왔기 때문에 또다시 찾아온 빈곤의 시간은 참기 힘들 정도로 수치스러웠어요. 운동장으로 나갈 자신이 없어서 화장실에 숨어있기도 했는데 그러다 우연히 학교 도서관을 발견한 뒤로는 점심시간마다 도서관에 앉아 책을 읽었어요. 누가 보면 대단한 문학소녀라도 되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4교시가 체육인 날은 너무 배가 고파서 활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게 책상 언저리를 바라보다가 때가 되면 페이지를 넘길 뿐이었죠. 제가 다시 교실에 앉아 온전히 점심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된 건 중3 여름방학을 앞둔 때였어요. 막노동판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번 돈을 고스란히 노름판에 쏟아붓던 아빠가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 일로 약간의 보상금을 받아 아빠가 남긴 노름빚을 갚을 수 있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그래도 네 아빠가 염치는 있는 인간이었나 보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아빠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신 뒤에도 여전히 생활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끼니를 거를 정도는 아니었어요. 엄마는 여전히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을 하셨고 저는 그런 엄마를 대신해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안 청소와 빨래, 간단한 음식으로 저녁상을 차리곤 했어요. 아빠가 없으니 술을 마시고 소리치는 사람도 없고 돈이 될 만한 걸 찾겠다고 집안을 뒤집어 엎는 사람도 없어서 우리 모녀는 이전과 달리 조용하게 살 수 있었죠. 걱정이라곤 서울에 사는 정원이 편지가 끊어졌다는 것 정도였어요. 처음 이사를 하고는 거의 매주 편지를 보내곤 했었는데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부터 편지가 뚝 끊어졌거든요. 제가 보낸 편지도 반송돼서 돌아오는 걸 보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게 아닐까 생각됐어요. 그래서 전화도 해보았지만 역시나 전화번호도 없는 국번으로 나오더라고요. 정원이는 한순간에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거예요. 하지만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한동안 정신없이 지내느라 저도 더는 정원이 생각을 잊고 있었어요. 그러다 모든 인연이 그렇겠지만 눈에서 멀어지니 서서히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되었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저희 집은 돈 걱정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돈을 조금 모은다 싶으면 보증금 올려달라는 집주인 전화가 오고 몸을 혹사하며 일을 하던 엄마가 팔을 다쳐서 한동안 일을 쉬게 되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들 정도였으니까요. 아빠가 살아계실 땐 아빠만 없어도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는 않을 것 같았는데 아빠가 없어도 가난한 건 여전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엄마가 돈 걱정 않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제가 성공하는 길 밖에는 없겠더라고요.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던 엄마는 그저 남들보다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버는 길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몸은 하루가 다르게 축나고 버는 돈은 노동 시간에 비해 턱없이 낮았거든요. 우리 모녀가 사람답게 살 길은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는 거다. 결론은 이 방법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딱히 학원을 다닐 형편은 안 돼서 수업 시간에 정말 집중해서 수업을 들었어요. 그날 배운 것 중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교무실에 찾아가 그 과목 선생님께 질문을 했고 그렇게 교무실을 제 집 드나들듯 하다 보니 선생님들이 다들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집 사정이 어렵다는 걸 아는 담임 선생님은 교사용 자습서와 문제집도 따로 챙겨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공부를 했더니 자연히 성적은 나오더라고요. 제 목표는 등록금 저렴하고 내 인생의 백이 되어줄 수 있는 서울대였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과외 수업도 받고 학원도 마음껏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조금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나도 돈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저런 도움받으며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텐데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가난한 부모 자식으로 태어난 걸 어쩌겠어요. 한타만 하고 있느니 그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는 게 낫죠. 그래서 곁눈질 하지 말고 내 앞에 놓인 길만 보고 가자는 심정으로 죽어라 공부했어요. 그렇게 3년을 스스로 채찍질하며 버틴 끝에 그렇게 바라던 서울대에 합격하게 되었죠.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나오기 힘든 시대가 됐지만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드물기는 해도 개천 용이 나오던 시절이라 가능했던 것 같네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등록금이 싸다고 하는 대학이었지만 없는 사람한테는 그마저도 버거운 금액이었어요. 과외를 하고 과 사무실에 들어오는 아르바이트를 찾아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장학금을 놓치는 학기에는 등록 마감일까지 엄청 가슴을 졸이며 돈을 끼워 맞춰야 했어요. 그래서 제게는 대학 시절의 추억이나 캠퍼스의 낭만 같은 건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아등바등하며 산 덕에 제때 졸업도 할 수 있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도 다니게 되었어요. 가장 큰 수확이라면 그 직장에서 제 남편을 만났다는 거였죠. 남편은 저와는 달리 부모님 덕에 고생 없이 자란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과외와 학원도 원 없이 다니고 심지어 외국 유학도 다녀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사내 영어 시험 때도 남편은 늘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발음도 어찌나 좋은지 토종 한국식 발음을 구사하는 저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그런 사람이 제게 관심을 보이고 대시까지 하니까 처음엔 사람 가지고 장난하는 건가 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 정도로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저는 가정형편 때문에 그런지 자존감도 낮고 타인의 호의를 동정처럼 생각하는 나쁜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다는 사람한테 되려 냉랭하게 굴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남편한테는 상처가 됐던 모양이에요. 늘 생기 넘치던 사람이 제게 거절을 당한 이후부터는 눈에 띄게 의기소침해지더라고요. 나 때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애써 다른 이유가 있겠지라며 섣부른 기대를 지으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원래 남편과 일본 출장을 떠나기로 돼 있던 직원이 부친상을 당하는 바람에 제가 대신 출장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우리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부장님은 마침 연말이고 하니 일본에 간 김에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기분 좀 내라며 금일봉을 주셨지 뭐예요. 그것도 엔화로 직접 바꿔서 말이에요. 부장님이 워낙 제 남편을 예뻐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주신 선물이었지만 막상 우리 두 사람은 그 선물이 달갑지만은 않았어요. 고백받고 찬 게 불과 며칠 전인데 근사한 레스토랑에 마주 앉아 식사를 하고 싶겠어요.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못 그런다고 차라리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먹는 게 낫죠. 아무튼 일본에서 현지 업체 관계자를 만나 일을 잘 마치고 남은 시간은 각자 알아서 보내기로 했어요. 오전 업무가 끝난 덕분에 출국 날짜인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일본 관광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엔화를 많이 바꿔오지 않아서 값비싼 선물은 못 사지만 그래도 소소하게나마 엄마 선물 정도는 사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블로그 서치를 해가며 시내로 나갔죠. 사실 그때는 부장님이 주신 금일봉은 기억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쇼핑몰에서 선물을 고르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디냐고 하길래 엄마 선물 사러 쇼핑몰에 나왔다고 했더니 알겠다며 끊더라고요. 전화를 끊고는 마저 쇼핑을 하려는데 주얼리샵 쇼윈도에 DP된 목걸이가 제 눈길을 사로잡지 뭐예요. 지금까지 돈에 치여 사느라 반지며 목걸이는 눈길조차 안 주고 살았는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한참을 억슬 놓고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목걸이 옆에 적힌 가격표를 보고는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무려 120만 원이나 했거든요. 지금이야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금목걸이가 비싼 건 당연하지만 그때만 해도 24K 한돈에 10만 원도 안 됐거든요. 다이아가 박힌 것도 아닌데 너무 심하다 싶었죠. 그래서 엄마 선물만 사서 바로 호텔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기왕에 도쿄에 왔는데 도쿄타워는 한번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청승맞게 거길 혼자 가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외출하고 돌아온 옷이나 갈아입자 했는데 그때 누가 제 방을 두드리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남편이었어요. 외출하고 돌아온 건지 외출을 하려고 입은 건지 외출복 차림이더군요. 저 시간 있으면 같이 나갈래요? 부장님이 주신 금일봉도 처리해야 하고 혹시 어디 가려고 그랬던 건 아니죠? 순간 염치였긴 하지만 도쿄타워에 가자고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금일봉을 쓰자면 어디든 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도쿄타워에는 가봤냐고 애들러 물었더니 잘 됐네요. 나도 아직 거기 못 가봤는데 같이 가요. 그렇게 어색한 상황에 우리 두 사람은 도쿄타워를 향했어요. 아직 못 와봤다던 남편은 아주 익숙하게 저를 타워 전망대까지 데려가 주었고 창밖에 보이는 야경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을 해주었어요. 딱 봐도 한두 번 와본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대리님, 몇 번째예요? 네? 뭐가요? 여기 오신 거 몇 번째냐고요. 난 또 도쿄타워 가이드인 줄 알았네. 그제야 남편은 피식 웃으며 손가락을 세게 펴보였어요. 출장 기간 내내 어색했던 우리 두 사람은 그제야 전처럼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내친 김에 전망대 투어를 한 뒤 근처 이자카야에 가서 맥주와 꼬치구이를 먹고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출장을 마치고 김포공항에 도착했는데 남편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거절하면 또 분위기가 이상해질까봐 남편 차를 얻어 타고 집까지 왔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짐 정리를 하다 보니 제 백에 주얼리샵 종이백이 들어있지 뭐예요. 그 안에는 상자가 하나 들어있었는데 열어보니 제가 넋을 넣고 보았던 그 목걸이가 있더라고요. 함께 동봉된 메모지에는 남편의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삼세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웃음이 났어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에 출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따라 남편이 자꾸 제 앞에서 알짱거리더라고요. 이번엔 미끼까지 던졌으니 제 반응을 기다리는 거였을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 업무에만 집중했어요. 그러자 퇴근 무렵이 돼서는 남편 표정이 점점 울상이 되어가더라고요. 6시 땡 치자마자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퇴근하겠다고 말을 하곤 사무실을 나갔더니 금세 남편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똥 마려운 사람처럼 전전긍긍하며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탔는데 1층에 도착도 하기 전에 속삭이는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목걸이는 왜 안 하고 왔어요? 저보다 나이도 4살이나 많은 사람이 왜 그렇게 귀여운 건지 제 대답 하나에 울거나 웃을 게 뻔히 그려져서 자꾸 장난을 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드디어 1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남편은 여전히 제 옆을 졸졸 따라오고 있었고요. 퇴근길 직장인들을 해치고 한참을 걸어 인적이 뜸한 버스 정류장에 멈춰선 저는 가방에서 목걸이 상자를 꺼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내밀었죠.
남편은 제가 이번에도 거절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낙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목걸이는 그냥 가지세요. 어차피 내가 쓸 수도 없으니까. 당연하죠. 이건 이제 내 건데. 그러자 남편이 이건 뭐냐? 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걸어주세요. 목걸이를 선물했으면 걸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제야 남편은 죽다 살아난 사람처럼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리고는 입술을 실룩거리며 웃음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그날 남편이 걸어준 목걸이를 시작으로 우리는 2년 가까이 연애를 했어요. 그러다 제가 대리 진급을 앞둔 여름, 결혼식을 올렸죠. 원래는 이듬해 가을쯤에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앞당긴 거였어요. 당시 시어머니는 유방암 투병 중이었는데 이미 상태가 너무 악화돼서 몇 달 버티지 못할 거라는 진단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기왕이면 시어머니께 자식 결혼식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저희는 갑자기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집 구하는 것도 그렇고 혼수나 예단 준비도 제대로 할 수 없었죠. 저희 집이 돈을 쌓아두고 사는 집도 아니고 갑자기 목돈을 마련하려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결혼 자금을 모으고 있긴 했지만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야 하나 어쩌나 고민을 했는데 대출을 받으려니 이것도 문제더라고요. 직장이 있으니 대출이야 되겠지만 결혼 후에 이 돈을 갚아 나가야 하니 남편한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저희 시댁과 저희 집 형편이 엄청 차이가 나는데 혼수조차 대출을 받아서 해가야 한다는 걸 말하려니 너무 창피해서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남편은 수억짜리 집까지 해오는 판에 고작 몇 천만 원이 없어서 빚을 달고 결혼을 한다니 제가 생각해도 염치가 없고 자괴감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려고 반차를 내게 됐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잠깐 만나서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요. 어렵게 낸 반차라서 오늘 중에 은행 일을 끝내야 했지만 어머님이 부르시니 어쩌겠어요. 일단 가야죠. 머릿속은 복잡하고 마음은 급해서 저도 모르게 땅에 꺼져라 한숨을 푹푹 쉬며 어머님이 계신 병원으로 갔어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님이 반갑게 저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혜진이 왔구나. 상원이가 너 반찬 냈다길래 이때다 싶어 전화했다. 중요한 약속 있었던 건 아니지? 네, 은행 일 좀 볼 게 있어서 반찬 냈어요. 어머님 뵙고 가도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님은 바쁜데 발걸음하게 해서 미안하다시며 제 손을 꼭 잡고 몇 번이나 사과를 하셨어요. 뼈마디만 앙상한 어머님 손을 잡고 있자니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남편과 처음 사귀던 무렵부터 자주 찾아뵀던 터라 요 몇 년 사이 너무도 변해버린 어머님 모습에 울컥했거든요. 혜진아, 오늘 널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내가 줄 게 있어서 불렀어. 이거 받아. 어머님이 건네신 봉투를 받아보니 안에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무려 5천만 원이었죠. 어머님, 이게 뭐예요? 네 용돈. 너도 알다시피 내가 올해를 못 넘길 것 같아. 그래서 미리 주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많아요. 상원이가 혜진이 널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네가 붕어빵을 사왔던 거 기억나니? 방금 구운 따끈한 거라고 식기 전에 드시라고 그랬잖아. 오랜만에 먹어본 붕어빵도 맛있었지만 그게 식을까봐
가슴에 꼭 안고 온 혜진이 마음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 이런 애랑 고부지간으로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니까? 그런데 나한테 그럴 시간이 없어졌잖니? 우리 며느리랑 쇼핑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도 주고 싶었는데 그걸 못하게 돼서 그게 마음에 걸렸어. 앞으로 줄 용돈 미리 한꺼번에 주는 거니까 아무 소리 말고 받아. 어머님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에 눈물이 나서 감사드린다는 말도 겨우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님이 주신 용돈 덕분에 저는 그날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됐어요.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제가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걸 남편이 알았던 모양이었어요. 그걸 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이 식구들 몰래 돈을 준비해 주신 거였죠. 그냥 주면 제가 자존심 상할까봐 용돈이라고 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진 시어머니와 고부지간으로 지낸 건 불과 3개월 남짓이었어요.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고 2달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시댁에 갈 때마다 어머님의 빈자리는 크게 느껴졌어요. 그 큰 집에 아버님과 시누이 둘이 살았는데 그나마 몇 년 뒤 시누이마저 시집을 간 후로는 집이 정말 절간처럼 고요하게 변해버렸거든요. 결국 아버님은 혼자 큰 집에서 살기 불편하시다고 저희 집 근처에 아파트를 구해 이사를 오셨어요. 평생 정원 딸린 넓은 집에서만 사시다 3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오시니 처음엔 많이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30평대도 운동장처럼 느껴지는데 말이죠. 그 집에서 8년 가까이 사시던 아버님은 그 집을 저희한테 양도해 주시고 실버타운으로 들어가셨어요. 실버타운 안에는 아버님과 동료배 분들도 많으시고 몇 끼 식사도 나오고 무엇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무료함을 가장 싫어하시는 저희 아버님께는 딱 좋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스마트폰 활용법을 통해 저희 애들과 톡으로 문자도 나누시고 최근엔 동영상도 보내주시더라고요.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실 때보다 표정도 밝아지셔서 진작에 실버타운을 추천드릴 걸 하고 후회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실버타운에 들어가신 지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시누이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올케 언니, 아무래도 우리 아빠 꽃뱀한테 물린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말이죠. 나한테 여자 화장품을 사오라지 뭐예요. 너무 어린 여자가 쓰는 거 말고 가격대에 있는 고가 브랜드로 사오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디에 쓸 거냐고 했더니 선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사업하실 때도 종종 거래처 대표 부인들한테 선물을 했던 터라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냥 넘겼는데 어제는 글쎄 샤넬 백을 사다 달라고 그러시지 뭐예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오늘 아빠한테 갔었는데 글쎄 아빠 집에 여자 스타킹이 있는 거 있죠? 아빠는 끝까지 모른 척 하시는데 정말 열받아서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요. 언니, 아빠가 올케 언니 말은 잘 듣잖아요. 언니가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이러다 아빠 재산 다 꽃뱀한테 털리는 거 아니냐며 징징거리는 시누이 탓에 결국 남편과 함께 아버님 댁에 들르기로 했어요. 간 김에 아버님을 모시고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생각이라서 전날 미리 말씀을 드렸더니 예약할 거면 한 사람 자리를 더 예약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시누이 말대로 만나는 사람이 있으시긴 한가 보다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점심때쯤 남편과 함께 아버님 댁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웬 여사님과 함께 주차장까지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낯이 익은 거예요. 그분도 저를 보고 고개를 갸웃하시는 게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함께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아버님이 먼저 여사님에 대해 말씀을 꺼내셨어요.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는 분이라더군요. 여사님은 오래전에 딸아이를 잃고 남편과 이혼을 하셨다고 했어요. 실버타운에 들어온 건 올해 초였고 낯선 곳에 적응하느라 힘들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더군요. 시누이 말과는 달리 꽃뱀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어요. 말투도 나긋나긋하시고 무엇보다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목소리마저도 제가 아는 누군가를 닮은 것 같지 뭐예요. 그래서 혹시 땡땡동에 산 적 있으시냐고 물었더니 남편 직장 때문에 한 3년간 산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되려 제게 물으시는 거예요. 땡땡 국민학교를 나오지 않았냐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순간 울컥하시지 뭐예요. 어쩜 아까 주차장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긴가민가 했는데 혜진이 맞지? 나 정원이 아줌마야. 아줌마 기억 안 나니? 그 말의 순간 너무 놀랐어요. 내 앞에 여사님이 정원이 엄마라는 사실에 놀랐다기보다는 오래전에 딸아이를 잃었다는 말 때문이었죠. 아주머니, 아까 따님을 잃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혹시 정원이가... 그러자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저 사는 곳이 달라져서 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생겨서 나를 잊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원이가 세상을 떠나다니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아주머니는 그런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진작 연락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너무 경황이 없기도 했고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다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정원이가 세상을 떠난 건 저희가 연락이 끊겼을 무렵이더라고요. 급성 백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렇게 됐다고 하셨어요. 정원이가 죽고 한동안 아주머니는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로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셨고 그 바람에 남편분과의 사이가 소원해지셨대요. 설상가상으로 시댁에선 늦둥이를 낳으라고 강요를 하셨고 그 일로 시어머니와 불화를 겪다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셨다고 하더군요. 정확한 이혼 사유는 남편의 외도였대요. 상간녀를 통해 아들을 얻고는 되려 아주머니께 이혼을 요구하셨다네요. 그 덕에 위자료는 꽤 많이 받았다면서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그날 그 자리는 우리 부부한테 여사님을 소개하는 자리였지만 결국엔 아주머니와 저 두 사람의 회포를 푸는 자리로 변하게 됐지 뭐예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시누이한테 전화해서 아버님 재혼을 찬성한다고 전했어요. 그리고는 여사님에 대한 얘기도 해주었죠. 3년 동안 가난한 딸 친구 도시락을 싸주실 만큼 인정이 많은 분이라는 것과 가지고 있는 재산도 꽤 돼서 아버님 재산을 보고하는 재혼은 아니라는 것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설득을 해나갔어요. 그러자 결국엔 시누이도 결혼을 찬성하게 되었죠. 현재 저희 아버님과 새 어머님은 같은 실버타운 내 넓은 평수로 이사를 하셨어요. 결혼식을 따로 않고 혼인신고만 한 채 남은 인생을 친구처럼 살아가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친구 엄마를 시어머니로 모시게 됐지만 이렇게라도 오래전 은혜를 갚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내 친구 정원이가 못다한 효도까지 제가 다 하며 살 생각입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좋은 인연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